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건 애니의 어머니인 엘렌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애니는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산 사람은 다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니까요. 하지만 그녀의 죽음 이후로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엘렌의 유품을 정리하던 애니는 그녀가 남긴 메모를 발견합니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어떤 메시지 같은 기묘한 쪽지 한 장, 그리고 어두운 방 구석에서 어렴풋하게 보이는 누군가의 형체. 평소 틱장애가 있던 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도중 갑자기 비둘기 한 마리가 창문에 머리를 박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찰리는 비둘기의 목을 잘라 주머니에 넣고 이 모습을 길 건너편의 누군가가 지켜보며 손을 흔들죠. 친구들의 파티에 가기 위해 허락을 받는 피터에게 애니는 그러면 찰리를 같이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물론 피터 입장에선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어쩔 수 없겠죠. 어머니의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하지만 평소 견과류에 알러지가 있던 찰리가 먹은 초콜릿 케이크 때문에 찰리는 알러지로 인한 호흡 곤란 증세를 보입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민 찰리. 그러나 피터가 죽은 사슴을 피하기 위해 차의 방향을 틀면서 찰리의 머리가 전봇대와 충돌, 결국 목이 잘려 사망합니다. 마치 그녀가 머리를 잘랐던 새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 집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며 서서히 피터의 목숨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21세기에 갑자기 급부상한 새로운 호러 영화의 장르, 슬로우 번.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오즈 퍼킨스 감독의 영화 저주받은 집의 한 송이 꽃이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장르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건 이 영화가 아닐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오컬트 호러이고 점프 스퀘어가 없으면서 시종일관 분위기로 사람을 압도한다는 점에서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악마의 씨를 연상하기도 하죠. 이 영화의 스토리에 대한 해석은 워낙 많으니까 이번에는 가볍게 패스하려고 합니다. 애초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것보다는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말할 새로운 이야기를 기대하실 테니까요. 일단 영화의 연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영화가 공포를 형성하는 방법은 꽤나 독특합니다. 헨젤과 그레텔의 빵 조각처럼 계속해서 단서를 흘리고 정작 시각적으로 무서움을 줄 수 있는 요소의 등장은 영화의 프레임 바깥에 배치하거나 혹은 구석에 밀어넣고 있어요. 이러한 요소는 애니와 엘렌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엘렌은 시작부터 이미 사망한 것으로 시작하지만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녀의 영향력은 이 영화를 지배합니다. 애니가 찾아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모임의 고백을 보면 단순히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사이가 안 좋을만 했구나 싶기도 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애니의 고백 이후 관객의 상상력으로 채울 뿐이며 결과적으로 애니가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영화 프레임 밖에 존재하는 엘렌과의 대립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육체는 이미 영화에서 시작하자마자 죽었지만 그녀가 남겨놓은 재앙의 씨앗은 영화 속에 살아있으며 그것이 결국 이 가족을 천천히 집어삼키는 걸 지켜보는 것이 이 영화가 보여주는 모든 것이니까요. 영화를 본다는 건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을 보는 것이지만 관점을 바꿔서 이 영화 속 카메라의 시점이 사실은 죽은 엘렌이 애니의 가족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이 영화의 내용은 굉장히 섬뜩해집니다. 영화의 첫 장면에서 애니의 집을 본따 만든 디오라마를 카메라가 서서히 클로즈업하며 시작하는 것도 어쩌면 이런 맥락을 따른 것이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러한 대립은 프레임 안에서는 애니와 피터의 대립이기도 해요. 애니가 피터에게 말했던 고백은 죄책감을 덜기 위한 고해성사이자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애니가 디오라마 조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설정에 힘을 더해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 혹은 자신이 겪은 일들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사건들을 디오라마로 재구성하지만 이건 자신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기 최면이자 동시에 오만함에 대한 은유이기도 해요. 영화에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은 애니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계속해서 행동을 취할수록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이끈 것도 애니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나홍진 감독의 곡성과도 비슷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당연히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의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공포라는 감정의 출발점은 무지이며 성장시키는 건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불길함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의 앞에 다가올 뿐이죠. 아리 에스터 감독은 관객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또 활용하는 감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묘하게 느껴지는 이상한 이질감이 있다면 감독의 영화에서 다뤄지는 가족의 해체라는 요소예요. 감독의 개인사로 인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그건 뒤로 차치하고 보더라도 유독 이런 요소를 고집합니다. 어쩌면 감독에겐 그것이 인생에서 겪었던 가장 처음 혹은 가장 큰 공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유전의 경우 가족을 해체하는 요소는 비밀입니다. 애니의 입을 통해서 엘렌은 평소에도 비밀이 많았으며 애니 또한 피터를 처음 가졌을 때의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찰리의 경우 애니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엘렌의 속마음이라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애니에게만 전달하고 있어요. 애니의 남편인 스티브는 엘렌의 묘지와 관련한 일에 대해서 자신의 아내에게 끼칠 영향을 걱정해 비밀로 간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으로 성장해 이들을 분열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족의 유대감이라는 요소를 전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울타리로 그들의 관계를 좁힌 채 결국 서로 충돌하게 만들어서 무너뜨립니다. 이 영화를 무섭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찰리는 가장 먼저 희생양이 되었고 피터는 끊임없이 도망쳤으며 스티브는 애니의 상황을 그저 방관할 뿐입니다. 결국 유전이라는 제목은 이러한 상황에 맞춰보면 운명에 대한 대물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관객은 카메라로 촬영된 엘렌의 시점에서 이러한 대물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본 것이 되어버려요. 애니처럼 대항하거나 스티븐처럼 방관해도 혹은 피터가 그런 것처럼 아무리 도망치려고 하더라도 결국 찰리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엘렌이 남긴 쪽지처럼 전혀 일면식도 없던 제3자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커다란 상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깨달았을 때 느껴지는 무력감과 결국 희망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절망감이 이 영화가 전달해주는 공포의 총체가 아닐까 싶네요. 이런 요소들이 합쳐지면서 발생한 시너지들이 이 영화를 2010년대 최고의 공포 영화로 만들어준 건 아닐지 그런 생각을 전하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